제가 오늘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일단 IRA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우리나라 기업들 걸려 있고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 두 분이 예, 오늘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알면 다 예. 부자 될 텐데. 네. 아, 여기 최 박사님 잘 아시니까 먼저 말씀해주세요. 일단 반응 자체는 오늘 좋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젯밤 주식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우, 나스닥, S&P 500 다 3% 전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주목받는 이 주식이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벌써 장 초반부터 엄청 10% 이상 오더니 15% 정도 14.75%인가 그 정도 올랐고, 그리고 또 빅테크들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중에서도 약간 좀 중국 의존도가 있고 평소에 좀 찍혔다고 생각되던 애플이랑 메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희비가 좀 엇갈렸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은행주들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번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주식이 좀 떨어졌고 또 친환경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유틸리티 쪽이 이제 좀 약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스 지수 위험도는 그만큼 낮아지면서 이제 어쨌건 지금 또 우려했던 것이 대선 불복 사태인데 그게 없이 그냥 너무 순탄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 연말 랠리로 간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낙관적인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미국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비트코인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계속 거듭된 공약이 미국 우선주의, 거기에 법인세 깎아주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미국 시장은 당분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적어도 내년 중반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그렇고 역시 아메리카 올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장들은 굉장히 반응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유럽과 지금 오늘 아침에 개장한 우리 한국 시장,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약간 가라앉는 조금 약간 약보합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중국이 역시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넣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제 항생도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많이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 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벌써 시장은 아메리카 온리를 딱 온몸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는 어떻게 보세요? 경제. 다 설명 안 됐어요? 네. 전 사실 환율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환율. 와, 어떡해. 환율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네. 그냥 외국 해외여행 갈 때만 우리 환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석유를 결제해가지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가 맨날 북해산 브렌트유가 몇 달러 되고 두바이유가 몇 달러 되고 이런 거 막 외신에서 보지만 환율이 바뀌어도 우리한테는 유가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 원화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수입 물가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이에요. 특히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기름 같은 것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환율이 1,400원. 오른다는 전망이 많았고 1,400원 살짝 네, 넘었다가 지금은 보니까 조금 다시 떨어져 1,400원 밑으로 왔는데 하여튼 한 단계 이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거죠. 그래도 이전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미국의 그 수지를 이 재정 수지, 무역 수지, 특히 이제 재정 수지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득세 거의 폐지하는 수준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감세를 이렇게 많이 하고 기업들한테 페이버를 더 많이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재정 적자가 일단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해 초까지 올리다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름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나 보내 하면서 연준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달러를 사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돈값, 달러 값이 비싸지는 거니까. 그러면 따라서 환율이 또 오를 수 있다. 강달러 계속. 강달러가 더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저는 이제 여기 함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강달러 될 거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런 건 맞는데 트럼프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율을 낮추겠다. 다시 말해서 약달러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무역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이 트럼프 말 믿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뭐 의회도 장악한 마당에 나 진짜로 하겠어.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데 환율 조작국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관찰 대상국 같은 이 개념이 있거든요. 환율을 미국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리한 환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출 너무 못하고 수입 너무 많이 해서 무역 적자 많이 나 그러면 환율을 저기는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드니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가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막 이러면서 제재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강제로 원달러 환율을 내리면서 원화 강세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옛날에 80년대 플라자 합의 통해 가지고 그 비슷하게 환율을 이 일본 엔화가 높은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므로써 일본 수출 기업이 다 망하다시피 한 뭐 그런 전례도 있어서 그때 일본이 흑자 너무 많이 본다고 그걸 막았던 그 플라자 그렇죠. 협정.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금 아니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가 사실 너무 커서 지금 각계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강달러 요인,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달러 요인이 막 섞여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체인지가 일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당장은 굉장한 뭐 여러 가지 부양책 드라이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 뭐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가 싶겠습니다만은 이게 반드시 부작용이 나중에 따르거든요. 그럼 그때쯤 돼서 다시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또 약달러 정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내년 말에 온다는 분들도 있고 뭐 내후년에 온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4년차는 돼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문제예요. 이 불확실성이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하면 경제든 안보든 다 이제 불확실성이 문제인 거죠. 예측만 가능하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그런 거 보면은 뭐 적자나 여러 가지 뭐 금리 등등 하면 어쨌든 향후 10년간 해리스 정책을 따라간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3조 5천억 원 뭐 이랬는데 트럼프의 계획대로 간다면 그 2배 이상이다. 7조 몇 천억 7조 원.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 무슨 연방위원회 이제 그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개수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적자 쌓이고 막 이러면은 뭐 이거 그 뭐죠? 금리를 좀 내리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또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또 금리를 어떻게 해서든 또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신호가 같이 오기 때문에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나?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진짜 시점을 잡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일론 머스크나 그런 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혁신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와중에 우리가 미국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그동안 뭐 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에서 계속 각종 규제로 지금 빅테크들의 발목을 붙잡고 이 방면에 지금 산업 진흥을 막아왔다. 이런 족쇄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 다 풀리게 되면은 미국은 그런 쪽에서 훨씬 더 강력한 경제 산업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낙관적인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 이건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예측이 불가한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 동안에 했던 발언 중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막 얘기하면서 TSMC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우리 땅에 여기서 미국 땅에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수조 원을 주기로 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TSMC가 자기네 공장을 그렇게 위험한 대만에 짓고 있는 걸 갖다가 안전한 미국 땅에 짓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삼성전자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 오물풍선 날아다니고 ICBM 개발하고 이런 핵 공격 받을지 모르는 나라에 있던 삼성전자 공장을 우리 땅에 짓게 해줬으니까 세금이랑 땅값을 더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럼 그게 언젠가 나올 수도 황당한데 그것을 이제 주장하겠죠. 네. 주장하겠죠. 어떤 식으로. 그게 관세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혹시 우리 무역 적자 그래프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한미 무역 수지를 최근 거를 제가 숫자를 봤더니 저기 엄청나게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특히 최근에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 대중 무역을 많이 또 미국 무역을 돌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가 저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무역 적자 없애겠다는 거, 다른 나라 퍼주기 안 하겠다는 게 내 제일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는데 한국부터 쳐야겠네.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대상으로. 네. 8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흑자 6위인가. 계속 얘기 나왔듯이 한미 FTA 공정하지 않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얘기 또 나오겠죠. 뭐 그런 면에서 뭐 지금 안 그래도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상당수 미국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저 무역 흑자를 좀 상쇄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실제로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카드들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경제 사이드에서 지금 뭐 계속 본다면은 방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TSMC가 무슨 또 미운 털이 박혔는지 TSMC를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주가를 보니까 TSMC는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TSMC가 어제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해갖고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이제 반도체 주들 중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여전히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빅테크들도 TSMC 앞에서 지금 절절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고 또 인텔이 최근에 그렇게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미뤄졌던 인텔이 또 TSMC를 결국 상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뭔가 TSMC는 우리의 우방이라기엔 너무 큰 존재 아닌가? 조금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했는지 이렇게 좀 인풋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관련해서 언급한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TSMC를 콕 집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 원래 다 우리 기술이었어. 우리 그렇죠. 기술이었는데 쟤들이 뺏어갔어.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건 또 무슨 논리인가. 물론 이제 정치인 탓을 할 수 있는데 반도체 기술을 뺏어갔다라는 거는 너무 좀 격차가 있는 얘기, 너무 좀 이렇게 모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대만이 그냥 뺏어갔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워딩 안에는 그렇게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게 사실 뺏어갔다는 인식은 저희가 계속 반도체 기술 설명드리면서 그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그동안 뭐 당연히 우리 한국과 대만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 배워가고 발전시킨 부분이 있는데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저게 바로 일반적인 미국 대중의 정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강한 반도체 산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다 저거 짝퉁 베껴가면서 다 우리 기술 탈취해서 저기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있듯이 비슷한 정서 같아요. 우리가 중국을 보는 정서가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한국과 대만을 보는 정서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안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런 국민 정서법에 그렇게 위배가 됐으면 트럼프는 당연히 그걸 대변해 주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조금 대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뭐 한국에선 여러 가지 경로로 그래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엄청 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비 맞춰주려고 노력한 게 조금은 먹혔는지 그나마 좀 톤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매크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처럼 그냥 좀 그 강달러 유지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 톤으로 조금 가다가 무역 수지도 약간은 용인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 어쨌든 다 미국으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계속 그건 다 받은 다음에 또 한국 투자가들 다 미국 가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다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에 약달러로 확 돌아서면서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딱 들어오면 제가 볼 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공장은 다 미국에 있고 이런 수출은 이제 하기가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그런 공포. 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장에 다 돈 가 있는데 갑자기 약달러 되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사실 많은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 IRA 그 어마어마한 보조금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기업 입장에선 지금 거의 그냥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건질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보조금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그대로 주진 않을 겁니다. 특히 뭐 일론 머스크 자체도
분명히 돈을 그런 데서 줄여야지 어디서 줄이냐. 그렇게 줄 돈이 있으면은 우리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한테 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관철시킬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미 그거에 대한 기대는 우리 기업도 많이 접은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의를 어떻게 보일 것이며 그 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최대화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는데 또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안 하면 뭐 지금 찍히면 죽는다. 지금 거의 이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그래도 뭐 플랜 A, B, C라고 이제 기업은 이제 그런 걸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제 외교부 쪽 출입하는 기자를 만났는데 뭐 외교부는 뭐래? 그랬더니 뭐 트럼프는 뭘 할지 몰라서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 놓고 있다고. 그래서 아 역시 그게 정답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참 이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러다가 대화가 끝났습니다. 아 이런 세상에. 다른 나라들도 다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도 뭐 다 못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못 하고 있을까? 북한은 준비 잘한 것 같은데. 아 북한은 영리하게 했죠. 네네. 아 근데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왔잖아요. 그럼 네. 전기차가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계속 내연기관 지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싫어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 전통산업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배터리나 2차 전지 사업도 굉장히 크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진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뭐 전통산업, 이 신산업 이런 구분보다는 미국 외 이거의 구분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번에 당선된 다음에 얼마나 일론 머스크를 띄워줬습니까? 진짜 1등 공신이라고 당신이 이제 미국의 CTO야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막. 네. 뭐 엄청 띄워주는 거 보고서 야 진짜 배팅 정말 잘했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머스크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뭐 이 전기차를 갖다가 배척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미래 산업, AI 산업 이런 거 다 좋아. 근데 우리 미국 기업이 그거에 이 수혜를 누려야 돼. 이 산업은 절대로 외국에 넘겨주면 안 돼. 그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더 팍팍 이제 밀어줄 것 같고, 그런 뭐 인프라 여러 가지 확충에 있어서도 많은 수혜를 받고 환경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안전 규제 같은 거 많이 면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중국이 요즘 그런 분야에서 이 테슬라를 막 쫓아오려고 찝쩍거리고 있어. 그건 우리가 때려잡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미국과 비미국의 이 차별을 두려고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뭐 이런 업계들도 결국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USA다라고 우기는 것들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또 미국 현지 생산 같은 거 더더욱 소위 말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에 한국은 슈도 USA 정도는 된다. 그 정도의 인식을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미국이었어요. 모르셨어요?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사실 기업의 속내도 참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속에서 무시무시하고. USA의 범위를 갖다가 최소한 그래도 한국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지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요즘 최선의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이거 외교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괴롭지 않으세요? 수도 USA다 우리는. 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 정말.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한 건 뭐 모든 전략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이 바로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트럼프는 어떤 국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돈과 힘으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감정에 섞여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왜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뭐 끔찍했는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기해 보시면, 그 트럼프 1기 4년 동안 아침에 트위터에 정책 올리는 거 보고 백악관 사람들이 정리해서 야 저거 무슨 얘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준비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악관 같이
밥 먹고 하는 사람들도 모를 정도고 트위터를 봐야지만 우리 보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 나와가지고 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가장 극한 직업이라는 게 당시 이제 백악관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불확실성,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요. 트럼프가 상징하는 게. 그래서 저는 외교든 뭐 경제든 이 문제가 가장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혼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모르거나 외면하던가 뭐 이런 게 또 트럼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를 뒀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 뭐 가자지구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미국의 언론인이 이제 표현한 게 해리스는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트럼프는 일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딱 맞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운에 맡겨야 되는 그리고 트럼프의 감정과 기분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어처구니 없이도.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기분에 따라서 정책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아니 내가 밑에 백악관 참모들한테 일을 시키면 얘네들이 다 중간에 왜곡시켜가지고 옛날에 민주당 애들이 하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놓고 싱크탱크한테 보고서 받으면 보고서에 다 중국 입장만 다 들어가 있고 말이지. 이러니까 내가 나 혼자 결정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다 따라와야지. 그러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좀 바꿀 수가 있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명가처럼?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이제 외교안보 진영 또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참모들 진영이 쭉 갖춰져야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행정부 때는 그런 면에서 갈등이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당장 외교안보 라인만 보더라도 뭐 그 당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맥메스터 보좌관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직한 분들이었잖아요.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를 굉장히 딱 내재하고 있고 군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유화적인 때론 자세를 취하면서도 이런 좀 뭔가 또 단단하게 대응하는 그런 맛이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와 안 맞아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그런 혼선이 생겼는데 이번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도 그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미 어느 정도 골라놨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입맞춤, 생각 맞춤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맡기고 가는 그런 오히려 스타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못지않은 강성인 거는 분명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갖다가 더더욱 강화시켰으면 강화시켰지 그걸 말리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또 그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것도 경제로 가면은 대중관계하고 한미관계로 가면 약간 좀 경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심각하게 나빠질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기 트럼프 때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관세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대중국 관세 뭐 25%를 하고 실제로는 뭐 지금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품목마다 비중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25%로 해놓고 왔는데 바이든 때 그걸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거기다가 뭐 받고 뭐 얻는 식으로 네. 받고 또 얹었어. 그 AI 관련해서 반도체 네. 아예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이 품목은 수출도 하지 못하게 중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뭐랄까 관세는 그래도 돈 더 내면은 팔게 돈 더 내고 사야 되면 살게 뭐 이런 식의 경제적 관계라면 완전히 이 외교적으로 끊어버리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죠.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그러면 근데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더 올린다고만 하잖아요.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반도체 물자 같은 얘기는. 근데 지금 뭐 그거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새로 그 참모들로 들어올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시아 퍼스트 스트래티지로 가야 된다.
지금 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고 대중전선이 너무 흐트러졌다. 다시 아시아에 집중을 해서 중국 견제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트럼프 입만 보고서 그렇게 속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중국의 아예 숨통을 더 조이려는 노력들은 더 노골적으로 지금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 유탄을 우리가 맞을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세 60% 대중 관세 60%를 올린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한 관세 3-4%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10%까지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보편관세 대중국 관세 10%. 25%에서 60% 올리는 때 우리가 한 3-4%에서 10% 올리면 우리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우리는 한 3배 오르고 중국은 한 2배 반 오르니까 그런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지금 딱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에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그 강경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이든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칠게 관세를 갑자기 인상하고 갑자기 뭐 험한 말들을 주고받아서 그렇지 그 트럼프가 했던 경제정책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이든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우아하게 아니면 외교 프로토콜 정해가면서 하지만 법안이라는 거 다 뭐 IRA든 뭐든 뭐 취법이든 이런 거 해서 사실은 중국 관계를 끊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만 조금 우아해지고 약간 센스 있게 했을 뿐이지 기본적인 그 대중 강경책 그게 안보가 됐던 경제가 됐던 저는 바이든도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차피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누가 되든 안 좋고.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뭐 아메리카 퍼스트였는데 퍼스트 없고 이제 온리가 돼버렸잖아. 남들이 어떻게 줄건 뭐 말건 뭐 동맹이 어쨌건 오로지 아메리카만 있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 뜯어보면 거의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충분히 그렇죠. 줬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들고 그렇다면 바로 옆에 우리 경제적으로 어쨌든 묶여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시진핑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지난 4월에 읽었던 어떤 그 포린 팔러시 칼럼이었는데 시진핑은 트럼프를 원할지도 몰라라는 칼럼이었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그 논리가 뭐냐면 지금은 소위 말하는 스크럼을 짜가지고 중국을 같이 이제 목을 막 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나토 이제 유럽 쪽하고 뭐 한미일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규합해서 뭐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뭐 경제 다 규합해서 목을 조르는 형국인데 트럼프가 되면 동맹 관계도 없어지고 뭐 나토 최근에는 GDP의 2%가 아니라 3%까지 맞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사 동맹이든 뭐든 다 깨고 그 이제 트럼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메르켈하고 엄청 싸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당시 아베 총리와 또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아베가 2018년에 시진핑 만나러 중국까지 갔습니다. 트럼프와 너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골프 회동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대접도 잘해줬는데. 그래서 주변의 모든 동맹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놓고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할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상대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를 규합해서 같이 동시에 자기를 덮치지 않으니까 이게 차라리 이제 돈으로만 해결하면 차라리 트럼프가 쉬운 상대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제 한 5가지 에비던스를 들면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원할지도 몰라라고 했는데 저 한 반 정도 설득됐어요. 그래서 네. 시진핑은 세모군요. 세모. 그래서 세모입니다. 분명히 중국은 이 대중국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거래 관계를 계속 강요함으로써 벌어지는 지금은 뭐 미국이 워낙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다들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서 생겨나는 균열을 이용을 해서 거길 파고들려는 쪽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하자면은 우리 기업에게 있어서 뭐 이게 좋은 점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들 상당수가 지금 양가적인 양가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뭐 이게 미국의 이러한 대중 강경 기조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항상 얘기 나왔던 것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지금 계속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과거 우리가 일본에게 많은 이 산업 시장을 뺏어 왔듯이 우리도 다 속절없이 뺏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한 게 저가 뭐 경제연구소 처음 들어갔을 때도 삼성경제연구소 들어가셨어요. 네, 그 당시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거 언젠가 우리에게 중국에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그때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기 시작하면서 야, 동아줄이 내려왔다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생각이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다른 쪽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아예 반도체 산업에서는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켜라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런 기조가 싫지는 않지만은 그걸 빌미로 해서 대신 너네가 반대급부로 뭘 내놔야지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들은 참 이건 참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중국 시장이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거.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너네 미국 편할 거면은 우리 시장 못 열어줘.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견제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시장을 그냥 아예 다 뺏기고 없는 셈 치고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이런 서방에서의 이 경쟁 우위를 누리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교묘하게 뭔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중국 시장을 그대로 계속 파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같이 워낙 큰 사업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아까운 상황이고요. 뭐 어떤 산업은 이미 안 그래도 다 뺏긴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래 중국은 이제 포기할 때가 됐어 그렇기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계속될 것이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천천히 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국 시장 갑자기 거래 끊어 하지 않고 일단 좀 팔면서 서서히 축소시켜 나가고 다른 쪽의 시장을 넓히는 그런 쪽을 바라겠지만은 그게 바람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 외에 대체 시장이 부족한 기업들은 정말 된소리를 맞을 것이다. 그건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어요, 이승훈 평론가님? 더 복잡해졌어요. 네. 네. 제 머리 남은 거는 우리는 준미국이 될 것이다. 내지는 준미국.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도 잘 숨겨가지고 안 하고 있는 척하면서 잘 지내야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의 심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 심기 관리. 네. 경제는 심리다. 야, 경제는 심리인데 그 경제는 심리는 트럼프의 심리다. 이렇게 되는 거. 예전에 백악관에 앉아 있는데 모두 바른 카메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교육부 장관인가 하여튼 거기 이제 그 참모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내가 트럼프라는 대통령과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그런데 다른 나라 정상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훨씬 더 지금 독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마음 먹고 이기까지 정말 쟁취를 한 거잖아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또 우스갯소리는 이제는 2기에서는 그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대신하지 않을까. 혹시 일론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 이 트윗 날리는 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일론 머스크 심기 관리도 해야 되나? 막 그 얘기도 요즘 돌고 있습니다. 어렵네요.